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책을 볼 때 좋은 글귀에 밑줄을 칩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또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밑줄을 쳐놓는데요. 저는 주로 형광펜을 쓰고요. 때로는 색연필도, 없으면 그냥 연필도 좋습니다. 한 번은 그런 형광펜, 색연필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기억을 도와주고 시간을 아껴주고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귀 하나하나를 도드라지도록 도와주는 존재.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형광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형광펜처럼 누군가를 주목받게 해주고 무엇인가를 또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 연탄재도 누군가에게 한 번은 뜨거운 존재였듯이 형광펜도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나는 연탄재처럼 따뜻하고 형광펜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밑줄을 그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도 어딘가에 밑줄을 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월 11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KBS 기자들이 똘똘 뭉친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입니다. 친환경차가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 그런데 전기차보다 오히려 하이브리드카가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럴지. 그리고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가 충전 방식을 자사의 방식으로 천하통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각종 전기차 이슈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17년 이후에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도 집값 등 자산을 잡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연 부동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건지 아닌지 또 약간 해석이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7월 11일에 의미가 있는 경제상식 퀴즈 함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초복이네요. 초복. 축산 유통 정보를 보니까 킬로그램당 닭고기 소비자 가격이 6,385원. 1년 전보다 13%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닭고기 가격 자체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닭을 주 재료로 하는 이 음식 가격도 더 비싸졌겠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5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이 음식의 가격이 평균 15,581원.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16,423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한 10% 이상 올랐는데요. 닭 한 마리에다가 찹쌀, 인삼, 대추 등을 넣고 푹 고아서 만든 여름철 대표 보양식이죠. 벌써부터 정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예. 근데 참 닭이 참 작은 닭이 들어가서 거의 병아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은 닭이 들어가는데 그 가격 치고는 16,000원 좀 비싸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보양식도 함께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선물을 열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511님 좋은 정보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화요일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새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금리 우려 때문에.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다가 장막판이 이제 모두 주요 지수가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가 0.62% 가장 많이 올랐어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0.1에서 0.2%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최대 변수는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뭐 탄탄한 고용 지표, 좀처럼 잡히지 않은 이제 근원 코어 핵심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네. 연준은 뭐 두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7월 이번 달 이제 26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 거의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사실은 한 번은 인상을 하겠지만 과연 연준이 예고처럼 두 번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7월에 이어서 과연 9월에도 연속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지 아닐지 여부에 쏠리고 있는데 그 단초가 바로 6월 CPI 결과가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개막되다 보니까 경제 지표 플러스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증시도 어제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외국인 기관 매도 공세에 뭐 닷새 연속 떨어져서 2,520선 위태위태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반발 매수세로 강하게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7% 이상 올라서 2,538선, 89선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상승폭을 더 확대를 하고 있네요. 국내 증시. 얼마 전에 온라인 대환 대출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각종 뭐 포털 앱이라든지 은행들 앱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쓰던 대출보다 금리를 직접 비교해서 바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수요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전에 이런 대환대출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이제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오프라인 지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출 갈아타 보자. 시행 한 달 결과를 보니까 한 달 동안 2만 6천여 건. 금액으로 따지면 6,700억 원 가량의 대출이 갈아타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대출을 갈아탔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너무 고금리였던 걸 네. 저금리로 갈아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동 유형을 좀 보니까 전체 92%가 1금융권에서 1금융권 이동이더라. 은행에서 은행으로요?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그게 92%예요. 네. 자, 이 말은 1금융권 이용하는 고객은 이미 뭐信用도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일 텐데 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이제 시중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탔다 이 얘기는 뭐냐? 주로 신용도가 확실한 그러니까 좋은 이 직장인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데 성공한 케이스는 315억 원 정도 건수를 한 2천여 건인데 전체 성공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4.7% 5% 미만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확 떨어졌다기보다는 소폭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이제 고신용자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상대적인 저신용자들, 사실은 저신용자들한테 대환대출 서비스가 좀 도움을 더 줘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더 소외된다는 지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대환대출의 취지가 이제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차주들의 이자 네. 부담을 좀 덜어주자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기존 은행권 대출 나올 정도로 신용도가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갈아타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는 게 담보 물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 신용도가 좋은 직장인들에 대해서 대출이 나가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 그들을 위한 대출금리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소 희망적인 건 이 대한대출 플랫폼에 그동안 카드사들은 입점을 꺼려왔어요. 아니 거기는 원래 이제 이 금리가 높잖아요. 네. 1금융권에 비해서 신용대출 금리가 2배 내지 3배로 카드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야 거기 들어갔다가는 대한대출 플랫폼에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고객 더 뺏길 것이다라는 우려가 컸는데 요 근래에 이제 이 카드사들이 속속 이제 대한대출 플랫폼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내를 들여다보면 뭐 금융당국의 종용, 유도, 압박이 이제 통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어쨌든 유효 경쟁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네네. 그러면
그러면 유효 경쟁 숫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대출 금리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소 이제 저신용자들의 경우에도 기존에 갖고 있는 카드론을 받던 이제 이 고객들의 경우에도 이제 이금융권에서도 상당히 이제 금리를 좀 낮춰서 유효 경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대출 모셔오기 경쟁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2926님이 대환대출 비교해 봤는데요. 오히려 신용 이자율이 더 비싸거나 없었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신용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거겠죠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 딱 들어가서 실망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신청 건수가 얼마인데 수용률이 얼마이고 그리고 반려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아하. 네. 그러네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렇죠. 이자를 아끼게 되었는지도 이건 뭐 좀 정부가 데이터를 발라낼 수 있을 테니까 다음에 한번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부동산 PF 대출 그 우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권에서 부동산 PF가 더 증가세예요? 지금 보면 사실은 그동안 이제 7만 5천 채 막 넘어갔던 미분양 주택이 미분양. 5월 말 기준에서 한 6만 8천 채 정도로 조금은 줄어든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1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자재값, 인건비 다 올랐죠. 금리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까지 안 되게 되면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 부실은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누가 더 많이 물렸느냐? 지금은 가장 많이 물린 새마을 금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중은행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이 이제 PF 대출 잔액을 봤더니 증가율을 봤더니 2020년 말보다도 거의 75% 늘었어요. 올 6월 말 기준 16조 4천억 원을 늘었고요. 지난해 말보다 16%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16조라는 건 이제 새마을금고의 한 56조보다는 뭐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은행권은 너무 보수적으로 그동안 움직였거든요. PF 대출 연체율이 거의 지난해 제로였어요. 거의 연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도권에 좋은 알짜 우량 지역의 아파트 위주로의 이 대출만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올 6월 말 기준 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0.42%까지 반등했다는 겁니다. 뭐 새마을금고 6% 넘었다더라. 여기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PF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디로 또 불똥이 튈지 모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은행의 경우에도 지금 플랜 B를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플랜 B요. 시중은행들도 그러면 사전적으로 뭔가 부실률이 올라가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은행이 이제 선순위 그리고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사업장들, 우량한 사업장 위주로 이제 PF 사업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그렇게 크게 이제 하지 않아 왔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여파로 일단 이제 은행 등 이게 이제 1금융권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대출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하고요.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인지 아니면 이걸 부실로 털어내야 할 업장인지 여부를 이제 추가 지원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는 은행권보다도 PF 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 금액이 아니라 연체율로 따지면 1위는 증권사예요. 증권사 연체율이 거의 16%에 도달합니다. 네. 뭐 금액은 뭐 한 28조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도 4%를 넘어섰거든요. 5%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타금융권,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가 두 갈래로 봐야 돼요. 하나는 뱅크런은 정부가 원금과 이자 전액 보상한다라고 해서 막았지만 네. 그러나 PF 부실은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거나 금리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거지 언제 다시 또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는 한류라는 이야기보다는 K-팝, 뭐 K-드라마 뭐 이렇게 더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BTS 오징어 게임 한류 열풍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네. 이걸 경제 효과를 수치화하는 작업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정경련사나 한국경제원이 지난 5년 동안 한류의 효과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 이게 뭐 소비재 수출이라든가 직접적인 콘텐츠 문화 수출을 합치게 되면 약 37조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재 수출은
K 한류 때문에 뭐가 더 잘 팔렸을까? 화장품 같은 거, 패션 같은 거, 네. 음식, 식품 같은 거. 네. 이런 한류와 연관된 소비재 수출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3% 넘는 수출 증가율이에요. 이게 국내 전체 수출 연평균 증가율 5%대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K 컨텐츠의 전체 수출액은 TV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산업 규모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잘 키운 아이들 그룹 하나 네. 100색 가전 안 부럽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K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이제 이 그 국격까지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의 이제 US 뉴스 와튼스쿨이 글로벌 문화리적 이 영향력 랭킹을 조사했더니 2017년 우리나라 세계 한 31위권이던 이 31위에서 지난해는 7위까지 24단계나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주요했던 것은 한류의 1등 공신은 BTS. 2018년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5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탑 10에 진입을 했고요. 또 넷플릭스 2021년 방영됐는데 오징어 게임이 94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가 우리나라의 뭐 수출뿐 아니라 네. 국격 위상까지 드높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국격 위상까지 드높였다. 이거는 사실 해외에서 정말 중소기업 하면서 수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외 여행 가신 분들도 아마 정말 느끼셨을 거예요. 그 외신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네. 한류의 중요성, 한류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다. 아, 그래요. 우리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해외에서 더 크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겠죠. 좋은 소식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KBS 서영민, 김준범, 이세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세준 기자가 지난주에 등려를 했어요. 네, 7월 7일에 좋은 날 아이를 낳았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화면상으로 아마 보시는 분들은 대학생 아닌가 싶은 정도의 외모인데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예. 아내에게 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갑자기 네, 진행하시죠.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겁니다.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 원래 좀 쉬어야 되는데 출산휴가 이 방송을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원래 출산 휴가 이제 병원에 안에 있고 네네. 저는 이제 출근하러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네. 그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좀 더 도와줘야 이해하죠. 되고.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전기차 시장 이야기 좀 해볼 텐데 혹시 세 분 중에 전기차 타시는 분 계세요? 혹은 하이브리드 차를 타신다거나? 타고 싶습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탑니다. 저도 그래요? 예. 저도 하이브리드 타고 똑같은 있습니다. 차예요, 두 사람이. 색깔까지 똑같습니다. 아, 그래? 두 분이 몰랐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니 근데 요즘에 보면은 증가율 있죠? 판매 증가율로 보면은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40% 넘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값이 안 떨어져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전기차보다 인기가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차를 살 때 전기차를 살까 하이브리드를 살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던 건데 저도 그랬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화려하지만 좀 불편한 미래보다는 좀 익숙하지만 편안한 현재나 과거를 택하는 것 같아요. 네. 김준범 기자가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 본인이 그 매제인가요? 매제 테슬라를 타봤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좋다고 미래에 온 것 같다고 호평을 했는데 결국 산 차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근데 뭐 가격적인 부담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충전하적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AS 저거 너무 불편한데 이런 것들 심리적 저항을 잘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게 얼리 어답터면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이제 새로운 거 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귀찮음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했던 게 아닌가. 김준범 싶습니다. 기자는 거의 모든 면에서 보수적입니다. 뭔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당장의 현실적인 예. 걸 생각을 하셨다. 이세준 기자도 비슷했습니까? 어때요? 좀 달라요? 지금 제가 작년 10월에 차를 받았는데 이게 차를 구매할 때도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를 봤는데 제가 딱 1년 걸렸습니다. 네. 그때 뭐 반도체 이슈가 있긴 했지만 다른 차들은 6개월 이내도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유독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때 주변에 물어보곤 했는데 이게 아직은 충전소 찾는 문제도 좀 있고 또 요즘 전기차가 늘면서 뭐 줄 서야 된다, 자리 싸움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충전 시간도 걸리고 또 생각보다 주행 거리가 많지 않아서 자주 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다들 얘기하는 게 이게 좀 과도기적인 아직 상태고 뭔가 너가 하이브리드를 타고 그 다음 차로 하기에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다음 차. 조언을 많이 들어서 김주범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뭔가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또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확실히 유럽이 절감 효과도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영님도 하이브리드가 더 실용적이라고 보내주셨고 만약에 서영민 기자가 네.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차를 만약에 바꾼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차를 택하시겠어요? 저는 아예 가솔린 차를 살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아직도. 저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받기가 어려워요. 인기 차종은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나가죠. 근데 저는 사실 1년에 차량을 한 5,000에서 7,000km 많이 사이 안 타니까. 별로 많이 안 탑니다. 지금 타는 차도 한 7년 탔는데 4만 킬로 겨우 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많이 안 타는 사람으로서 차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하이브리드고 전기차고 모두 오래 탈수록 이익이 되는 차인데 그런 면에서는 그냥 좀 싸고 편안한 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렇죠. 각자 이제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니까 물론 취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연비라든지 경제적인 거를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국내에 있는 전기차 몇 대인가 살펴보니까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한 42만 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 많다면 많은 숫자고 적다면 아직까지도 적은 숫자인데 정부가 2030년까지 한 420만 대 정도를 보급되도록 하겠다. 이 목표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2030년 7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전기차 보급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정부의 학위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전기차가 그 전체적인 그 대수는 아직 얼마 안 되지만 증가율은 폭발적이었잖아요. 증가율. 이 폭발적이었던 측면을 좀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생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도록 정부가 유도를 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뉴스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2035년부터는 뭐 전기차의 비율이 몇 %가 되고 뭐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차가 절대 없게 하겠다는 식의 각국의 정부들이 그런 어떤 규제책들을 내놓으면서 그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CO2 배출 기준에 대한 캡을 씌웠잖아요. 네. 점점 낮추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혔으니까 당연히 생산자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기 싫어도 만들어야 되는 쪽으로 사실 정책적으로 내몰았고. 근데 그게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줬었죠. 그렇죠. 보조금을 주면서 사도록 유도를 했는데 이제 정부들이 점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들이 점점 보조금을 줄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점점 각국 정부들이 치사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배터리, 자기 나라가 생산하는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대놓고 보호무역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을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보조금도 덜 주고 있고 점점 보조금 제도도 자국 이기주로 바뀌고 있고 더군다나 전기값도 비싸지니까 수요에서 미뤄졌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겨우 42만 대고 앞으로 7년 안에 360만 대를 늘려야 400만 대가 되는 건데 지금처럼 보조금 줄이는 추세로 가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정말 400만 대 달성하려면 다시 추세를 거꾸로 돌려서 보조금을 팍팍 주는 식으로 가야 그런 정책 목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서영민 기자는. 네. 네. 가능할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 차의 역사라는 게 보면 네. 그 대중적인 양산차 모델 T 포드 차가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그 차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건 한 10년 만에 가격이 한 3분의 1 가까이 떨어집니다. 대량 네, 생산하면서. 가격을 확 떨어뜨리고 동시에 노동자 임금도 많이 줬죠. 네. 그래서 이게 자동차라는 건 비싼 내구재이기 때문에 팔려면 노동자의 임금에 대략 비례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됐을 때 많이 네. 팔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 하면 아직은 너무 비싸요. 막 6, 7천만 네. 원대가 많으니까. 비싸서 안 팔리는 겁니다. 예. 지금은 럭셔리카입니다. 전기차는.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럭셔리카 살 때 전기차 사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차가 더 가성비 차원에서 메리트가 있는데 사실 미국의 보조금 정책도 보면 지금 뭐 한 7,500달러 정도 주는데 네. 이게 주는 기준이 얼마 이하의 차에 한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 전기차가 좀 더 싸질 수 있게끔 디자인한 보조금 제도거든요. 이 제도가 잘 작동하고 전기차 회사들이 점점 더 싼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수요 공급 곡선이 맞아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많이 보급될 수 있다. 다만 기술 개발의 속도나 전기차 회사들의 원가 절감 노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테슬라의 상황을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그만큼 가격을 많이 내려오진 못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팍팍팍 내려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보조금 상한선 안에도 들어와서 보조금도 많이 받으니까 네. 더 많이 팔리는 거고 이런 방식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잠시 그 있네. 기상특보 하나 알려드리고 좀 진행할게요. 지금 비 많이 오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경기 특히 여주 지역 또 이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 뭐 충청 지역에도 내일까지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내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좀 기상 상황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자동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준문.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많이 양산이 되니까 가격이 빨리 내려갈 거다. 뭐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전기차 값은 대부분이 배터리 값이거든요. 거의 한 40% 예, 근데 달한다고. 배터리 값이 내려가야 전기차 값이 내려가는 건데 지금처럼 배터리 자체가 무기화되고 있는 자원 공급 그 망에서 서로 무기화하고 있으면서 서로 구매 비용을 서로 높이고 있는 구조잖아요. 서로 싼 그 원료가 있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못 사게 하고 이런 구조에서 그렇게 빨리 내려갈 수 있을까? 저 배터리 값이 오히려 지금의 선을 지지받거나 더 천천히 내려가게 될 텐데 그런 정치적 상황이 바뀌지 않고 배터리 값이 빨리 내려가면서 전기차 값도 함께 내려갈까? 내려가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저는 파괴적 혁신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죠. 포드의 경우에 그렇게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은 다 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사람은 서 있고 차가 움직이면서 조립할 수 있게 만들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혁신, 파괴적인 혁신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소재들도 이것저것 써보고 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또 더 자동화를 하고 하면서 자동차 업체들, 배터리 셀 업체들, 소재 업체들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미국 쪽에서의 사정을 보면은 사실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2, 3위를 오가는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 3위를 오가고 있던데 근데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엄청나게 걱정을 했던 게 있어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이 없어서 이거 경쟁력에서 엄청 밀릴 수 있다 이 걱정을 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얼마나 이세준 팔았는지 이제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상반기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38,400여 대여서 원래는 1분기까지는 GM이 2등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현대기아차가 2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4위는 폭스바겐이고 포드가 5위였는데 그 가장 많이 팔린 차량 탑 10에도 그 우리 현대차 아이오닉 5랑 기아 EV6가 각각 7위, 8위를 하면서 좀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난해 8월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IRA 법안 때문에 네.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그러니까 약 1,000만 원 정도의 전기차 세금 그렇죠. 혜택을 주는 건데 우리가 이런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성과를 낸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IRA의 허점을 노린 전략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리스 시장을 공략한 효과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대 전기차에서 미국 리스 비율이 연초 2%에서 30% 수준으로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한테 팔 때는 안 주는 못 받는데 그렇게 단체로 구매를 할 때는 줄 수 있다는 뭐 거. 법인 구매용이나 리스용 차량에는 보조금이 붙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우회해서 샀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다. 다만 계속 장밋빛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어제 악시우스라고 미국의 인터넷 언론에서 전기차 시장을 얘기를 했는데 재고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평균 재고율이 미국 전체 시장에서 한 90일쯤 된대요. 90일 정도 팔 재고를 비축하고 있는데 일반 차는 한 4, 50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전기차 재고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로 든 게 현대차 제네시스 그 G80 전동화 모델 아, 네. 82,000달러 비싼 모델인데 이게 18대 팔렸대요. 한 달 동안. 근데 지금 재고가 한 200대이기 때문에 1년치 재고를 가지고 있답니다. 뭐 사실 판매량 자체가 많은 차는 아니니까요. 네. 그 거기에 더해서 EV6나 아이오닉 5 같은 차, 닛산의 아리아 같은 차들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대요. 이 차들이 모두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적인 재고는 지금 많이 쌓이고 있다. 판매량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지는 않다. 미국 상황이. 그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순위에 현대 기아차가 2위이긴 한데 네. 대수로 보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미국에 4만 대 팔고 1위가 테슬라가 34만 대 팔거든요. 아, 그러니까 1, 2위 차이가 너무 큰 너무 거죠. 크고 3위, 4위가 사실 그냥 올망졸망하게 모여 있는 그 정도여서 이걸 가지고 기뻐하는 건 약간 정신승리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GM이나 포드가 상대적으로 전기차 양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2위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 제가 치사하다 나눴었지만 미국 정부가 대놓고 치사한 게 전기차 분야인데 그렇죠. 테슬라와 GM 포드를 묶어가지고 다른 나라 전기차 다나가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그 압력을 견디면서 2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다나가는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북미에서 만들어 그렇죠. 예. 공장 다 하여튼 뭐 그런 시기여서 이 지위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중국 쪽 사정도 상당히 어려워요. 현대기아차는 사실상 중국 쪽에서 점유율이 뭐 한 1% 안팎 네. 이렇게까지 떨어졌었고 최근엔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는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것도 정신승리 같습니다. 정신승리예요? 미중 양국에서 다 정신승리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현대차가 5년 전에 정말 한 10년쯤 전에 정말 좋았고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정말 좋았고 지금 매출이 당시에 한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팍 쪼그라들었고 그러는 와중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물론이고 전체 차 시장은 확 커졌는데 우리는 오히려 쪼그라들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쪼그라들었던 게 작년이라면 네.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낮다는 거거든요. 조금 낮긴 한데 역시 점유율은 1%대 의미 없는 수준. 근데 다만 의미가 영 없지는 않은 것이 중국이 지금 차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기차만 한 7, 80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고 과연 이게 경쟁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자본을 투하해도 이게 자본 낭비가 아니고 계속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느냐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안에 중국 전기차 회사의 8, 90%는 사라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중국에서 현대가 그래도 더 내려가지 않고 조금 올라간다. 특히 전동화 모델 같은 데서 의미가 있는 성과가 나온다 하는 건 그 자체가 완전히 폄하할 것은 아니죠. 근데 뭐 이제 뭐 끝났다 이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건 정신승리다. 특히 중국 시장이라는 곳이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관련된 업체들도 정말 많아졌고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걸 이제 굉장히 먼저 앞서가서 보여주는 시장인데 거기에서 또 경쟁력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떨어지고 있고 그게 엄연한 현실이고. 근데 반대로 보면은 우리나라 차가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중국산 전기차 특히 버스 같은 네. 경우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싸거든요. 중국 같은 전기버스 한 대로 치면 현대 같은 경우는 뭐 한 4억 5천만 원 정도. 4억 5천. 예, 근데 중국은 한 1억 정도 써서 3억 5천만 원. 원래 중국이 이제 배터리를 좀 싸게 만들잖아요. 인산철로 해가지고 LFP인가요? 그래서 그 배터리 가격이 싸지니까 전기차도 좀 싼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중국 전기차를 굉장히 무시하는데 BYD가 미국에서는 미중 갈등 때문에 많이 안 팔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일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BYD가 현대 전기차보다 더 많이 팔려요. 일단 더 싸고요. 네. 그다음에 품질이 크게 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우리나라 전기 버스 시장에서 국산 전기 버스보다 중국산 전기 버스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상용차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1억 차이면 어마어마하고. 예, 그리고 이게 소모량이 빠르기 때문에 교체 주기도 빠르기 때문에 뭐 3년 5년 타면 바꿔야 되는데 이 가격이 1억 차이 난다는 것은 사실
경쟁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네. 이 전기차 보조금을 억 단위로 주는데 지자체 전기 보조금까지 하면 버스 경우에 네. 억 단위로 주는데 중국 차를 가져오면 차를 가져오고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버스 가격이 우리 보조금보다 더 싸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 전기 버스를 사올 때는 가격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국내 서비스 인프라가 있을 때 더 주는 방식으로 국내 업체를 좀 우대하는 방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동안은 중국 차 안 가져오면 바보인 버스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도 영향을 미치긴 했었을 겁니다. 또 하나가 그 충전 방식입니다. 충전 방식. 특히 전기차는 뭐 충전 없이는 뭐 달릴 수가 없는 거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데 테슬라가 미국 현지에서 뭔가 그 충전 방식, 특히 이제 포트라고 하나요? 단자? 그 입력 방식을 천하통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GM이나 포드까지도 테슬라 방식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 자동차 업체들이 대동단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현대 기아차가 쓰는 방식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세준 기자. 우리 전기차는 보통 유선으로 코드를 꽂아서 이제 전기 공급을 받는데 네. 지금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에서 쓰는 CCS 방식이라고 해서 그 규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자체 개발한 락스라는 규격을 고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미국 포드나 GM, 이제 뭐 볼보, 그다음에 미국 리비안 뭐 이런 데도 다 락스를 쓰겠다고 했고 독일 폭스바겐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도 락스 규격에 따라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사실은 이 우리 CCS 방식도 원래는 미국에서 표준이죠. 네, 미국 네. 표준이었던 네, 건데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점은 우리가 그럼 이제 미국 락스 방식으로 가야 되냐라고 해서 고민되는 점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종속되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현대기아차에서 만드는 거는 800볼트의 초고속 충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낙수 규격이 500볼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 더 네. 빠르고 강력한 방식인 거죠.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현대기아차는.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콘센트 꽂는 모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테슬라께 조금 예쁘고 작아요. 작고 가볍다 네. 하더라고요. 작고 가볍고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만 꽂으면 되는데 네. 이 현대 방식이나 다른 표준 방식은 동그란 거 밑에 뭐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또 무겁고 네, 두껍고. 무겁고. 그래서 이게 편리성도 그렇긴 한데 지금 미국이 통일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테슬라 슈퍼차저를 전국에 다 깔아놨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넘보지 못할 정도로 인프라를 한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를 이미 이뤘고 이미 이룬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이 나갈 때 우리도 주유소를 다 이렇게 만들면서 차도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후발주자들은 그래서 지금 깔려있는 인프라를 이용하자 차원에서 테슬라 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콘센트 모양이기 때문에 앞에 아답터만 꽂으면 쉽게 바꾼다고 해요. 물리적으로는. 네. 800볼트짜리를 쓸 수는 없지만 그건 뭐 800볼트를 쓰려면 현대가 미국에도 다 깔아야죠. 못 가는 한 충전기 그거 자체가. 쓰는 것 자체를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거 자체가 큰 장애물도 아니니까 네. 그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런 식으로 표준이 결국 모든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한 회사를 중심으로 간다는 자체가 결국은 테슬라 주유소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주유 정보가 다 이 주유가 아니죠. 전기 충전이죠. 충전. 전기 충전 정보가 다 테슬라로 갈 거기 때문에 넘어가니까. 이 빅테크가 가지는 네트워크 효과 이걸 테슬라가 다 가져간다는 거. 요게 좀 문제가 될 수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저기 서영민 씨가 전기차를 산 지 3년이 됐는데 이 친구는 매달 한 3번 충전을 하고 아마 20만 원 정도 쓰는데 5년 뒤면은 차를 바꿀 때가 됐어. 그럼 자기들이 거기에 맞춤형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마케팅하는 게 고객 정보 얻어가지고 맞춤형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그냥 충전시켜주면서 그냥 공짜로 얻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힘인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그 전기차 충전소가 그 전기를 도매로 사와가지고 소매로 파는 일종의 판매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이 팔게 되면 거기서도 엄청난 전기 유통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테슬라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규모의 경제 경계선을 넘어간 것 같죠. 지금 테슬라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정부가 누구를 도와주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의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특히 뭐 애플의 충전 방식은 미국 쪽에서 선호하고 근데 또 유럽 쪽에서는 C타입으로 바꿔라 또 이렇게 신경전도 있고 네.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아까 전에 1699님이
빗소리가 너무 심해서 경제상식 퀴즈를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더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비가 많이 내리나 봅니다. 지금 서울 동남권,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또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특히 이제 자동차 운전도 아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린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유념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초복입니다. 근데 이거 보양식 먹으러 가다 옷 다 젖겠는데. 국민 보양식인 이겁니다. 평균 가격이 전국 단위로 15,000원 넘었고요. 서울 가격은 16,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반개탕을 찾는 분들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밀키트를 사서 집에서 끓여 먹겠다라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닭고기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산지 공급량을 늘리고 무관세 수입 닭고기 물량을 3만 톤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글자 음식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바로 하루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 BOK 이슈노트라고 해서 뱅크 오브 코리아 이슈노트라고 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 2017년 이후에 LTV나 DTI 이런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자산이 오히려 늘었다. 어떻게 보면은 집값을 잡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담겨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언론사마다 좀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디에 방점을 찍냐마다 좀 기사가 좀 톤이 달랐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담 대비율 LTV나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규제했더니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의 집값이 9.3% 비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을 비싸게 했다. 즉 오히려 이런 규제 때문에 집값만 올랐다라는 데 방점을 찍는 기사들이 있었고 다만 이렇게 규제를 했더니 확실히 빚을 받기가 우리가 부채를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소득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부채 증가율이 한 5.7% 억제가 됐다. 즉 부채에서의 불평등이 완화는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지 건전성은 분명히 나아졌다. 이제 보고서는 이런 측면에서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그래서 전자의 방점을 찍냐 후자의 방점을 찍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 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네. 저도 이제 보고서를 좀 찾아봤거든요. 사실 네. 보고서의 핵심은 표입니다. 표. 네. 거기 보면 회기 방정식이다 결과가 나와 있는 표인데 이 표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규제를 실시했다는 팩트가 하나 있고요. 네. 그 규제를 실시했다는 시기를 전후로 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는 팩트가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해서 안 했으면 안 올랐을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규제가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네. 부동산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상승세가 거셌기 때문에 그 규제로는 막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의 저자는 후자로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게 아니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그 이제 연구를 쓴 보고서의 저자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 워딩을 정확히 보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사실 이 보고서를 처음 보고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너무 다른 방향으로 기사들을 쓰시니까 예. 뭐지 하고 원문을 봤는데 원문을 보고 났더니 이러니 기레기 소리 듣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김준범 기자가 말한 거랑 비슷한데 사실 가격은 올랐어요. 이 정책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가격은 올랐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가 어땠느냐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정책의 효과가 어땠느냐.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지 못하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네.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오르는 건 아니더라. 이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대출 규제를 했어도 집값은 오른다. 대출 규제를 했는데 집값으로 올랐으니 규제가 잘못됐다. 라고 보기에는 결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상황이 달랐으니까. 네,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이게 DID라고 이중 차분 방식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방식은 대조군을 두고 대조하는 걸 두고 현재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두고 차이가 결국 어땠느냐를 보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이 분석 방법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수도권에 규제를 많이 했고 수도권이 아닌 곳에 규제를 안 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을 봤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규제를 하느냐.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고 규제를 안 하는 이유는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오른 곳은 규제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규제를 한 곳은 규제를 했는데도 더 올랐다. 그러니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좀 뭔가 좀 본인이 하고 싶은 해석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비유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온도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탄소 배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CO2 규제를. 근데 CO2 규제를 해도 지구의 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루 아침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CO2 규제가 너무 약해서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것일지 CO2 규제 백날 해봐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구 온도가 더 오른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일지. 그러니까 그렇게 본 것 같더라고요. 이건 기사를 약간 황당한 보니까 해석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규제를 강화할수록 이 지역의 집값이 분명히 오를 만큼 모멘텀이 강한 거구나라는 시그널을 주고 사람들의 기대감을 부추긴다라는 식의 논리로 이제 풀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데 설정을 할 때 정부가 앞으로 집값 오를 곳을 찍어준 거다 마찬가지도 이런 해석들도 한때는 나왔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같은 결과를 보고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결과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주택 자산의 증가세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근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지역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사태는 정부 정책이 어떤 설명 변수가 독립 변수가 돼서 뭔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그래. 금리가 낮았고 낮은 금리가 그 집값이 오를 곳을 찾아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 굉장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이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지 정부 정책이 물론 실패했으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났다라고 볼 수 있는 연구 자료는 아닙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랑 완전 상황이 달라진 게 지난 정부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지금은 고금리 상황에서 뭔가 대출 규제를 좀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건 좀 어떻게들 평가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가 경착륙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쪽으로 유도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기의 정책 목표는 달성은 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좀 전의 상황과 반대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이 집값을 끌어내렸느냐는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뭐 지지했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금리가 치는 이 엄청난 큰 칼에 따라서 부동산 값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으로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정도가 사실 늘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고 과거 정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석을 해야지 부동산 가격에서 정부의 어떤 뭐 대출 규제나 뭐 세제 정책이 뭔가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난망한 일이죠. 저는 지금 기재부에 있으니까 이 상황을 좀 왜 이렇게 그 정부마다 정책이 이렇게 확 다른가.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요. 계속해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고 수출 때문인데 내수라도 살려놔야 돼요. 내수라도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그냥 부동산 가격의 정책이 아니고 내수 정책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면 PF 대출 충격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뭐 휘청휘청거리면 내수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체적으로는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수라도 살려놓으려니 어떻게 하면 내수를 살릴 수 있지 봤더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면 안 돼라고 지금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40년짜리 대출도 나오고 심지어 50년짜리 주담대도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정책 이거 좋은 겁니까? 아니면 조금 우려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은행들이 고객 늘리려는 전략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40년이 나온 것도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예. 원래는 30년, 35년 이랬는데 이게 만기를 늘리면 아무래도 상환액이 줄어드니까 이제 대출 한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대출 우리 은행 거 대출 더 받아라. 그러니까 부담 줄여줘서 너네 대출액을 늘려라라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인터넷 은행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금리에서 이런 일반 시중 은행보다 인터넷 은행들이 금리 면에서 더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만기라도 늘려서 우리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이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SR 우회하려는 거죠. 사실 DSR은 자기 본인 소득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제한도 있는데 그렇죠. 상환 기간을 늘리면 당연히 원리금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전체적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늘어나니까 은행은 고객 유치하니까 좋고 고객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본인 나이에 50살을 더해 보세요. 그때까지 그걸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저는 이걸 50년 동안 만기로 갚는 사람이 존재할까 싶어요. 다 중도 상환할 거야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러겠죠. 빌려주는 은행도 빌리는 사람도. 근데 보통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처음 나올 때도 이게 당국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유도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40년, 50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같이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더 예.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기도 했고요. 그게 결국은 경기 진작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지 않는 사회, 집값이 떨어지는 사회는 경기 진작하기 어려운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DSR을 풀지 않으면서 조금 더 대출해 줄 수 있는 묘수를 찾은 거죠. 묘수인가 뭐 꼼수인지 이게 또 하여튼 뭐 나중에 집값이 꿈틀대고 또 상승장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는 이 정책들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K, 서영민, 김준범, 이세중 KBS 기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 2부에서는 흙수저로 자영업을 시작을 해서 건물주의 꿈을 이룬 정말 장사 잘하는 사장님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두 분이 출연하실 예정이고요. 잠시 후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